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얼마나 아슬아슬할까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 아래 수년간 굶어온 원한이 마침내 폭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인간은 한때 자신의 반쪽이었던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태연히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설 때 과연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무서운 구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모양처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건은 범인의 무감각할 정도의 냉혹함과 잔인성으로 한때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공업용 분쇄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호화로운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3년 5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빌라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고 텅 빈 듯한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건설 자재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42세 박정훈 씨의 어머니, 김 여사는 속이 불타는 듯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의 휴대폰은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불길한 일이 생겼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3층짜리 웅장한 빌라 앞에 서서 김 여사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38세의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온화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몇 초 후,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졸린 듯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정훈이는 어디 있니? 며칠째 전화가 안 되는구나. 집에는 왜 아무도 문을 안 여는 거니? 김 여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정훈 씨요. 갑자기 출장 갔어요, 어머니. 사흘 전에 떠났는데 너무 급해서 어머니께 연락하는 걸 잊었나 봐요. 저는 친구들이랑 부산에 여행 와 있는데 내일 돌아가요. 며느리의 대답에 김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갔는데 아내는 태연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다니. 정훈은 매우 세심한 성격이라 멀리 가면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장 돌아오너라. 내가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김 여사는 거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돌아와 문을 열자, 김 여사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부의 모든 것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나친 깨끗함이 오히려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락스 같은 세제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섞여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김 여사는 곧장 부부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로 교체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정훈이 절대 손에서 빼지 않던 롤렉스 시계들이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분증과 현금이 가득 든 지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 소지품들을 두고 절대 집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눈에 박정훈은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건설 자재 회사를 일궈 명망 있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는 효자 아들이었고 친구와 동료들에게는 호탕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의 한 절친한 친구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훈이는 정이 아주 많은 녀석이었어요. 아내를 정말 끔찍이 사랑했죠.
지연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줬어요. 명품 가방부터 호화로운 해외여행까지. 모두가 그들 가족을 부러워했죠. 아름답고 성공한 부부,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착한 아들, 딸. 그들의 삶은 가장 밝은 색으로 칠해진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빌라, 고급 차, 값비싼 휴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항상 업데이트되는 행복한 모습들. 하지만 그 그림 뒤에는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늘 일찍 나가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때로 그를 무뚝뚝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회계사였던 지연은 부유한 남편과 결혼한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치와 자기 관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에서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태도와 낭비벽에 대해 여러 번 불평했지만 정우는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제 아내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연이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거예요.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그는 자신의 무조건적인 애정이 바로 그 집안에서 악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 앞에서 김 여사는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시 서울경찰청 형사과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 최영진 총경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빌라에 들어섰을 때 최 총경이 받은 첫인상도 김 여사와 같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깨끗함. 비정상적이군. 그는 함께 온 젊은 형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이 정도로 깨끗할 수는 없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지우려 한 것 같아. 현장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2층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층의 넓은 욕실에 들어섰을 때 작은 단서 하나가 최 총경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욕조와 바닥 배수구를 정밀 감식해 그가 명령했습니다. 특수 조명 아래 법의학 전문가들은 하얀 독이 욕조 벽면에서 매우 작고 희미한 긁힌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가 여러 번 긁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 아래 배수관 연결부를 분해했을 때 몇 가닥의 긴 머리카락과 아주 작은 분홍빛 살점 조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단서는 부엌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새것인 공업용 분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대형 식품 가공업소에서 고기나 뼈를 가는데 사용하는 종류였습니다. 가정용으로는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였습니다. 기계의 스테인리스 외관은 반짝였지만 한 예리한 형사가 장갑을 끼고 내부 저장 공간을 열었을 때 철저히 세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 총경은 소파에 앉아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지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지연 씨, 이 기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가끔 집에서 다 같이 먹을 떡갈비 만들 때 쓰려고 새로 샀어요. 요즘 바깥 음식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요. 그 대답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끔찍한 자백이었습니다. 미쳤지만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인 가설 하나가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실종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남은 조각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180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지연은 즉시 주요 용의자로 지정되어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최 총경과 마주한 지연은 여전히 협조적이지만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정훈이 돈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돈 문제로 좀 다퉜어요. 남편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제 씀씀이를 줄이라고 했죠. 제가 몇 마디 대꾸했더니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동안 멀리 떠나 있겠다고 했죠. 며칠 화내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남편이 지갑, 휴대폰, 시계도 없이 나갔다고요? 최 총경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휴대폰이 있었겠죠. 진술은 허점투성이었지만 지연은 완강하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철 같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들은 끔찍한 그림의 조각들처럼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사이버 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태블릿 PC 검색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 지연은 타일 바닥 혈흔 제거 방법, 낙스 냄새가 시신 냄새를 덮을 수 있나, 가장 좋은 공어병뼈 분쇄기 종류, 서울 외곽 인적 드문 장소, 살인 및 사체 유기죄 관련 법률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쓰레기 분류 방법과 환경미화원의 수거 일정에 대한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했다는 웹 브라우징 기록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공어병 분쇄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감정을 받았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철저히 세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전문가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칼날과 분쇄통의 미세한 틈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사람의 뼈 조각과 마른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들의 DNA 감정 결과는 집에서 수거한 정훈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와 100% 일치했습니다. 증인 진술, 정훈과 지연의 옆집에 사는 한 이웃이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일인 5월 20일 새벽 2시경,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대형 분쇄기가 간헐적으로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같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공사를 하나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소리는 1시간 넘게 계속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 진술은 경찰의 가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증거들이 점차 지연을 불리하게 만드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교묘하게 가짜 막다른 골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경찰에 최근 정훈이 사업상 김 사장이라는 파트너와 큰 갈등을 겪었다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지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훈의 회사에 큰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정훈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김 사장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일 밤, 그는 다른 지방에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 중이었고 수십 명의 증인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연의 어설픈 연극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결백함이 아니라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는 냉혈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여행의 세부 사안이 깊이 파헤쳐졌습니다. 지연과 그녀 친구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지 단 하루 만에 이지연은 부산의 한 5성급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값비싼 해산물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최 총경은 그 사진들을 보며 혐오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감과 후회라고는 전혀 없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악마의 행동이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감정의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서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푹 꺼진 눈으로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제시하는 끔찍한 가설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최 총경에게 흐느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착한 아이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어디 있나요?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늙은 어머니의 고통은 형사들의 양심과 책임감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총경과 그의 팀원들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여론과 상부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 여사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빨리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재촉했습니다. 최 총경은 몇 날 며칠을 사건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집에 그 소름 끼치는 깨끗함, 화학약품 냄새, 이웃이 들었다는 분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사진 속 이지연의 미소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종류의 범죄,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순수한 악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DNA 감정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정훈이 집에서 살해되고 시신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최 총경은 쓰레기 수거 일정에 대한 단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형사팀에게 20일 밤과 21일 아침, 주택가 전체의 모든 CCTV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21일 새벽 4시경, 한 구석진 곳의 CCTV가 지연의 흰색 벤츠 차량이 전체 단지의 쓰레기 집화장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감싼 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매우 무거워 보이는 대형 검은 쓰레기 봉투 4-5개를 힘겹게 꺼내 공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즉시 경찰은 환경미화 회사와 협력했습니다. 다행히도 분류 및 처리 절차 덕분에 그 지역의 모든 쓰레기는 아직 소각되지 않고 외곽의 한 집화장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과 환경미화원들이 꼼꼼히 수색한 끝에 마침내 그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평범한 쓰레기가 아닌 여러 겹의 비닐봉지에 꼼꼼히 쌓인 사업가 박정훈의 남은 시신 조각들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들이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 매듭이 풀렸습니다. 불이 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이지연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침착한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부유한 남편, 착한 자식, 풍족한 삶, 왜 그녀는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을까? 수사관들은 지연의 과거와 심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정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과 지위 때문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정훈이 가져다준 부유함은 처음에는 그녀를 만족시켰지만 점차 의존과 속박으로 변했습니다. 정훈은 집안의 모든 재정을 통제했습니다. 지연의 큰 지출은 모두 정훈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통제욕이 강한 지연에게 이것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하는 해가 갈수록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말다툼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라 잔을 넘치게 하는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젊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훈이 관리를 맡긴 회사 돈을 몰래 빼내 애인에게 그리고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박정훈은 몇몇 정보원을 통해 아내의 불륜과 공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증거를 내밀며 이혼하겠다고, 동시에 그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에게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황과 극도의 증오 속에서 잔인한 계획이 싹텄습니다.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원래 정훈의 골프 용품이었던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뒤에서 여러 차례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취조실에서 최 총경과 쓰레기장에서 찍은 사진들 앞에서 이지연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범행 과정을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고 냉담하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후 그녀는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집에 있던 도구들과 인터넷에서 본 지식을 이용해 그녀는 시신을 절단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녀는 공업용 분쇄기를 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뼈와 부드러운 조직의 일부를 갈아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락스로 현장을 꼼꼼히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바꾸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범죄를 마친 후 그녀는 안도감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부산 여행은 눈의 가시를 해결한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지연의 자백은 한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인한 살인 혐의로 이지연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일, 김 여사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때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무감각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을 잃은 그녀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남겨진 교훈. 심야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지연의 사건은 단순히 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스스로 그리는 환상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결혼과 관계에 대한 교훈, 이 사건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중 대신 물질 위에 세워진 관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침묵, 인내,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재정적 통제는 결혼 생활을 서서히 죽이고 범죄의 씨앗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는 균열이 심연이 되기 전에 용감하게 마주하고 해결하십시오. 인간 본성에 대한 교훈, 이지연은 악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아름답고 온화한 외모 아래 숨어 존재할 수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탐욕, 이기심, 그리고 원한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인간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의 연약함과 정의의 위대함, 이 사건은 또한 대한민국 경찰의 헌신, 지혜, 그리고 끈기에 대한 조용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락스 냄새, 이상한 분쇄기 같은 아주 작은 단서들부터 몇 시간 동안 CCTV를 검토하고 수톤의 쓰레기 속을 수색하기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사악한 범죄자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이 사건의 유산은 사회에 남은 흉터이지만 동시에 값비싼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구석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합니다. 오늘의 끔찍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지연의 심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이 사건에 대한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야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회에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실제 사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뵙겠습니다.